현지 시간 12월 12일과 13일에 있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금리를 올릴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12월에도 금리를 인상할까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은 분명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올린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월 마지막 FOMC 회의를 앞두고 전문가의 의견이 나뉘는 가운데 금리의 인하보다는 인상, 동결 쪽으로 더 큰 비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의 인상 동결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우리는 연준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금리가 내리는 시점에 대한 준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경제 체계에 부담이 되고 내년 선거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결정이지만 올해 금리를 내린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조달 만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등급별 부채 만기 도래는 상대적으로 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기 도래가 길다는 이유는 금리 인상의 문제점들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시차를 두고 천천히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용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아직 충분히 원하는 수치로까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연준에서는 긴축적인 자세로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것이 금리를 내리는 것보다 더 현명한 판단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만기 도래가 늦다면 그만큼 충격이 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변동금리가 대부분이지만 미국은 중장기 금리의 고정금리 구조로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 것을 예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순이자 비용 감소입니다. 하단에 첨부된 출처 링크를 보면 과거에 기준금리를 올린 경우 기업들은 시차를 가지고 기업의 순이자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기업에서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 첨부된 표를 보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그로 인한 이자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어떻게 기업들은 금리로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된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에 따른 이자 부담도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올랐으니 지출되는 대출의 이자율도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래프를 보시면 기업에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순이익이 오르고 영업이익이 올라서 생긴 내용이 아닙니다. 민간 개인의 적금 등 초과 저축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줄어든 개인에게서 빠져나간 자금이 기업에게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양적 완화 때 받은 지원금을 우리는 어디다가 사용했습니까? 지원금은 대부분의 자동차 구입, 핸드폰 그리고 집 투자 또는 주식 등의 구입비 등 지출 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애플과 테슬라 등의 기업은 막대한 영업이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돈을 기업들은 투자도 일부 진행하겠고 자사주 매입도 했었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기업의 저축성 현금 비율로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현금 확보량을 늘린 거죠. 그럼 금리가 인상되었다는 말은 곧 차용에 따른 이자율이 아닌 저축성 예금의 예치금 이자가 늘어난 것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예금 이자가 높아진 거죠. 제가 서두에 회사채 등을 비롯한 자금의 조달 만기가 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 과거 1에서 2%대로 부채를 일으킨 이자율보다 지금 기업의 적금의 금리가 더 높습니다. 대략 지금이 4에서 6% 정도 하니 저축성 이자 이익이 대출의 이자보다 수익률 부분에서 더 높은 겁니다. 그 결과 기업들은 긍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타나게 되고 기업의 체력이 증가되었다고 연준에서는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개인의 부채는 늘어나고 개인의 현금의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장단기 순이익이 늘어났으니 연준이 금리 인상을 강행해도 기업들은 버틸 체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는 경기 연착륙 또는 경착륙이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지만 연준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끌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2월 연준의 발표는 지난번과 같이 기업의 실질적인 지표가 좋아지고 고용이 안정된다는 주장으로 금리를 인상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금리를 인상했다고 주장을 하거나 최소 동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업의 이윤이 늘어난 구조라고 한다고 해도 개인의 자산이 축소가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닌가요? 제가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양극화로 인해 대기업은 더 돈을 벌게 되지만 개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부채의 증가 속도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제는 늘 약한 고리에서 문제가 발생되므로 중소기업의 부채 증가는 곧 대기업에까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아직 시스템적으로 조달 만기의 만기도래 시점까지의 시차가 있어 금리의 영향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리는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따라서 연준의 발표만 본다면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고용이 안정된다고 누차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야누스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재화가 유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도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연준은 긴축을 이어나가면서도 주춤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것을 우려하여 2023년 12월에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그다지 큰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 동결로서 지금의 고금리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연준에서 말한 기업의 실적이 좋고 소비도 안정되었고 물가 상승률도 서서히 잡히고 있다는 말 속에 그 이면에는 개인의 부채와 중소기업의 문제점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언젠가는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 구조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면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기업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금리에 인상하는 구조에서 인하하는 구조로는 쉽게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내년까지는 금리가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소기업이 버틸 체력이 점차 줄어들 텐데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연준의 아슬아슬한 정책이 보여지는데요. 첨부된 그래프를 보면 바로 본원 통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지급준비금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이 지급준비금의 수치가 최근에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준비금의 비용이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긴축과는 반대로 연준의 총 자산은 줄어들고 있고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밸런시트는 줄지만 지급준비금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어딘가에서 돈이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축과는 반대의 정책이죠. 본원 통화량의 증가로 현재 연준은 자금을 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게 들어간다는 차이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 자금은 기업의 부채를 유지시키는 보완책으로 사용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돈을 푼다는 말은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입니다만 계속 이런 식으로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긴축의 효과가 없게 됩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게 됩니다. 본원 통화의 증가로 인해 아주 조심스럽게 지급준비금이 유지와 증가를 반복해서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이 아슬아슬한 정책이 어떤 외부적인 변수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지급준비금이 빠르게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업들은 지원이 끊기게 되니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급준비금이 유지가 되니 미국의 경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로 명맥만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기 침체도 아니고 경기 불황도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러한 구조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정리하면 만기 조달은 아직 시간이 있어 영향이 늦게 나타나고 언더테이블에서는 기업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경기가 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의 증가와 무역 적자, 환율 방어, 인플레이션의 증가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연쇄적인 반응을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이번 인터뷰의 핵심은
최근에 나온 잘못된 정책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본 분께서도 계실 겁니다. 영어에는 없는 신조어인데 그 뜻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정책을 이어나갈 것을 의미하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파월 의장은 왜 잘못된 정책이라고 알면서도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해온 것일까요? 분명 파월과 연준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인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영상에 파월의 속내편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12월 연준의 발표가 끝나는 대로 2024년 금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